안녕하세요, 유대용입니다. 4강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좀 카메라의 위치를 좀 바꿔봤어요. 제가 원래 오른쪽 하단에 나왔었는데 왼쪽 하단으로 바꿔봤어요. 뭐 이유는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 카메라를 이제 어제 촬영을 하고 오늘 다시 촬영을 하려고 바꿔보려고 하니까 어제 그 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각을 어떻게 찾았지? 찾다가 그냥 바꿔서 하자 해서 그냥 바꾸기로 했어요. 자, 바로 그러면 34쪽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오늘도 TV 앞에 놓고 지금 전개를 해볼게요. 혹시 이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윙 하는 소리? 여기 되게 공항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것도 이해해달라는 게 너무 많죠. 시작해볼게요. 자, 34쪽부터 볼까요? 끝장내기 16, 신의성실의 원칙이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뭐였죠? 되게 야, 인간이 그렇게 살지 말자. 라고 했던 조리상의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으로 격상이 된 것 중 하나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의 원칙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보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살짝 건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사법의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공법을 포함한 법 전반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공법의 영역에서는 야비하고 치사하게도 된다. 야비하고 치사한 게 공법에서 맞는 거다. 이런 원칙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선이,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은 공법의 영역이나 사법의 영역이나 공통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 전반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확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관련주 문정리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때부터 민법에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권리행사 의무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쓸데없는 소리가 하고 싶어지는데 안 되겠어요. 계속할게요. 자, 지문을 좀 보시면 4번 지문 볼까요? 4번 지문. 이 앞부분 이제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지문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거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요양불승인이라는 것은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는 걸 말하죠. 요양불승인이라는 건. 그럼 요양승인이라는 건 뭔데? 뭐냐면 이제 제가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실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해갖고 거기서 너는 요양 승인을 받을 만하네, 요양을 받을 만하네, 이렇게 컨펌이 나면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휴업급여 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기에, 이 무슨 말이냐면 요양 승인을 안 받아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원래,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순전히 법적으로는 제가 그러니까 다쳐서 혹은 아파서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럼 그 순간에 권리가 생기는 건 맞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요양 승인 처분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돈을 받으려면 요양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 휴업급여 청구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돈 걸었던 게 휴업급여 청구권이에요. 사실상 휴업급여 청구권의 발생의 전제가 되기에 근로자가 요양불승인 취소송의 확정 시까지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청구권 소멸시 허용배는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자, 결론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요양 불승인 판례 있었는데 그 신의 측에 반해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판례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수험적으로는 중요하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은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해설 보시면, 자, 휴업급여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다쳤다 이거죠.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하게 됨으로써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취업을 이제 못하게 된 그 첫날에 곧바로 발생해요, 법적으로는. 근데 휴업급여를 현실 세계에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것인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요양 승인 처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건은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일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나는 요양 승인을 받아야겠어요. 돈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넌 일하다 다친 게 아니야 이렇게 판정을 하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하다 다친 거라면, 그러면 이제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으로 싸워야겠죠. 그래서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소송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게 판정이 나려면 그냥 1심에서 끝나도 6개월은 걸리고 그 2심, 3심까지가 막 2년, 3년, 4년, 5년씩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
디귿 장기간에 걸친 이 취소송에서 근로자가 결국에는 이기긴 이겼는데,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겼다, 여기서 소송에서 이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법원이 야, 근로복지공단 이 경우는 요양 승인이 나가야 되는데 너는 요양 불승인했으니까 네가 요양 불승인이란 건 잘못된 거라고 판정을 해줬겠죠? 그러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승인을 이제 기속력에 따라 해줘야겠죠.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 기속력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승인을 해줬고, 그래서 이번에는 돈 달라고, 휴업급여를 달라고 제가 청구를 하니까, 그때서 또 근로복지공단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려고 하고 보니까 소멸시효가 끝났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래요? 야, 너 때문에 네가 잘못 판정하는 바람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못했었던 건데, 휴업급여가 소송으로 싸우는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가 끝났다, 그랬다는 이유로 줄 수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례가 하나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자, 넘기시면 35쪽이요. 이것도 논리 구조는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행정청 니 때문에 국민이 권리 행사 제대로 못한 건데, 너 때문에 늦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금전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5번도. 그래서 논리는 복잡하고 설명은 길지만 결론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볼게요. 행정청이 위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제한 처분을 해갖고, 자, 이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어떤 회사가 있어요. 보통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런데, 중소기업에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뭔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자격증을 더 따고 싶다, 이럴 때 회사에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요.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해주고, 대신 국가에서 이제 중소기업 지원체계 일환으로서 우리 직원을, 여기 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우리 직원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라고 신청을 하고, 행정청에서 맞네,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했던 거네 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국가로부터 그 회사가 직원한테 소요한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가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보통 사기를 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래서 그게 적발되면 인정 제한 처분이라는 거래요. 인정 제한 처분이라 하면 이게 뭐냐면, 너는 사기친 거니까 너한테는 이 돈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데, 자, 하여서 사업주 사장님이죠. 하여금 계속 들어가 볼게요. 35쪽.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 과정 인지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가볼게요. 처음부터 맥락이 좀 꼬였으니까. 행정청 위법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인정 처분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는 사장님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제대로 적법하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한 것이었는데, 행정청에서 너 사기 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잘못 인정 제한 처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업주가 제때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제한 처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싸우고 결국은 이겼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장님이, 야,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돈 내놔.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떻게 한 거죠? 근데 소멸시효가 지났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항변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 판례가 또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최신 판례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설명 볼까요?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정 과정 인정을 받으면 훈련을 실시한 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행정청 일정 기간에 훈련 과정 인정 제한 처분과 훈련 비용 지원 제한 처분을 한다. 그리고 이 제한 처분을 받으면 사업주가는 해당 제한 기간에는 실시 예정 훈련 과정 인정을 신청할 수 없고, 뭐 비용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근데 몰라도 되고, 논리 구조 느낌 정도만 아시면 제가 볼 땐 수험생으로 충분해요. 뭐 행정청 네 잘못 때문에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서라도 행정청 네 잘못이라는 것이 된 경우에 나중에라도 들어갔을 때 그런데 미안해, 소멸시효가 끝나버렸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취지인 거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6번은 혼자 보셔도 볼드친데 위주로 그냥 딱 단타형으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 암돼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단타형으로 암기해야 될 개별 구체적인 사건들이에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사건들이요. 자, 7번 볼게요.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위에다가 화살표 빼시고, 예를 들어서 고문행위, 고문 이렇게 써놓으시고, 예컨대 고문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고문으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있었는데 이게 군사정권 시절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 재심 절차에서 그때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 고문 받아가지고 허위 자백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였어 라면서 이제 무죄 판결들이 확정됐는데 이제 문제는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국가배상 청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 이제 복습해 볼게요. 여기 밑에 해설 부분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하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이게 끝나든 이게 끝나든 암튼 끝나요. 그런데 불법행위의 종료일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72년도에 유신 정권 시절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고문 행위는 이미 끝났죠. 맞죠? 근데 이미 5년이 당연히 5년 더 지났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대법원이 국가가 이 경우에 이것을 이유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을 허락해주면 아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유신 시절이나 군사 정권 시절에 억울하게 고문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대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자 보시면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돈 줘라 이런 얘기죠. 소멸시효 기간 끝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끝장내기 17 실효 혹은 실권의 원칙 혹은 법리를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내용이어서 좀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기출 지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건드려 볼게요. 실효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권리나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 개인이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사후에 그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권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권리가 있는데도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왜 행사 안 하지? 행사 안 하려나 보다 라고 믿었잖아요. 그럼 그런 신뢰도 보호해주라는 데서 비롯된 원칙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통설은 학자들은 이 실효의 원칙은 거 봐라 믿었으면 그걸 보호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것을 신의 측의 파생 원칙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학자들의 얘기는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로마 시대 때부터 실효 혹은 실권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라고 사법의 법리에서 그렇게 이미 확립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시스템 양성 과정상 실효 실권의 원칙이라는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민법 시간에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은 뭐 또 이걸 굳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신의칙이 아니라 신뢰보호라고 그러니까 사법의 경우에는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고 공법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파생 원칙이라고 구분하지 말자. 그냥 몰라 우리는 그냥 신의칙 하나만 기억할 거야 라고 해서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학자들은 밥 먹고 그런 거 하니까 따지고 들자면 학자들이 옳아요. 통설이 옳아요. 그치만 시험은 대법원의 입장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실효 혹은 실권의 원칙은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이 3번은 실효의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한 건데 요건이 세 가지예요. 행정적인 권리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걸 행사하지 않았을 것 혹은 이걸 방치라고도 표현하죠. 방치했을 것. 그 다음 상대방이 이제는 행정청의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이 실효 원칙이 적용되게 한 요건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실효의 원칙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됐고 자 관련 지문 정리 볼까요? 1번 실권의 법리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나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라고 보고 있다. 기출이죠?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출제 학자들이 하니까 진짜 의미도 없고 교훈도 없는 이것을 계속 출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출제했대요. 됐죠? 그리고 1-1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대법원이 언제 그렇게 실효의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라고 봤냐? 요 판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거고 혼자 읽어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복붙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됐고 자 그래서 5선지도 보시면 대법원은 올해 또 나왔죠. 군문에서 실권의 법리를 신뢰보호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본다.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출제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실효 혹은 실권의 법리, 실권의 원칙은 우리 대법원은 정확하게 신의칙의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파생 원칙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안 드니까 출제한 거죠. 5번 볼게요. 5번 지문이요. 36조 처분청이 착오로 행정서사업이라는 게 그
그 대서소, 옛날엔 대서소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게 쉽게 오늘날에는 행정사라고 말하죠. 아무튼 행정사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사업 허가 처분을 한 후 20년이 다 되어서야 취소 사유가 있었다는 걸 알고 행정소사 허가를 취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 허가 취소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을 볼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실권의 법리는 돌아가 보시면, 자, 기억해 보시면 요건이 뭐냐면 행정청의 권리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뭐 나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해. 막 이런 거죠. 그냥 계속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번에 보시면 해설 써놨는데 행정청이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안 한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요건에서부터 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효의 혹은 실권의 원칙이 적용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출제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같은 맥락이에요. 6번도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해가지고 했다. 그럼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도 웃긴 게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자, 뭐야? 판례는 신의칙이라면서요. 자, 여기서 조금 미묘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학자들은 우리 판례는 실효 혹은 실권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해해요. 근데 꼭 언제나 절대적으로 대법원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요렇게 대법원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렇게 말할 때는 학자들이 우리랑 다르게 대법원이라고 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대법원은 실효 혹은 실권의 법리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가 정선지임을 전제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처럼 신뢰보호의 원칙, 대법원은 신뢰보호가 아니라 신의칙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야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이때는 요렇게 출제가 될 때는 판례 원문을 그냥 복붙해서 출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7번 요거는 똥같은 지문이다 이 소리예요. 알고 풀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 기출 표시를 보세요. 보시면 이게 같은 얘기가 여기 동지 같은 취지의 판례를 썼죠. 2008년에 한 번 나오고 2012년에 나오고 7년 만에 또 나오고 또 나왔죠. 자, 원래 2008년에 나왔을 때에도 원래 2008년에 맨 처음 나왔는데 이것은 국회직 8급이니까 국회직 8급은 원래 강론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2012년 국회직 9급이었던 거죠. 9급은 국회직도 총론만 보는데 9급에서 이 강론의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을 출제했다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 그냥 변별 확보 목적으로 출제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자, 한번 이렇게 문제 은행에 들어가면 똑같은 지문이어도 또 나와요. 9급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출제했으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지문인데 이미 문제은행에 들어가 버림으로써 그냥 반복해서 나오게 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9급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이 지문을 알기는 아셔야 되는데 변이라고 했으니까 변별력 확보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한 번만 더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해보긴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변별력 확보 목적으로 출제한 거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이해해 보려고는 하되 그냥 시험장에서는 결론만 기억해서 단타형으로 찍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 뭐냐면, 자, 먼저 도시계획 시설. 이게 뭐냐면 도시에 행정계획을 짜서 만들어야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뭐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강론의 범위인데 도시계획 시설 여기다 화살표 빼시고 공원, 도로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예컨대 예를 들어 도로, 공원. 그래서 자, 도로나 공원을 만들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그게 장기 미집행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행정청에서 시청에서 어떤 이 도시계획을 짜면서 그 부지에는 우리가 공원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해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플랜이 짜지잖아요. 그럼 플랜이 짜지면 예를 들어 공원을 예를 들어 볼게요. 공원이 들어설 거라고 플랜이 짜지면 그 부지의 주인은 장차 공원이 들어섰을 때 공원 시설 설치에 방해가 되는 개발을 거기 할 수가 없어요. 토지 개발에 제한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이게 자, 계획이 짜지고 나서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그 매수를 해가지고 이걸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토지의 주인이 그렇게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안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땅은 땅대로 못 쓰면서 보상도 한 푼 못 받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는 이 무슨 말이냐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있다면 그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실효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제도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런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에 따라 얻게 된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지에 공원이 되었을 거라고 도시계획이 짜졌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예를 들어서 2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뭐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0년쯤 되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땅의 개발에 대한 제한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 결정이 효력이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제도 안 만들었으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런 제도가 있다면 네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이긴 할 텐데 입법자가 국회의원들이 꼭 반드시 언제나 만들어야 되는 제도는 아니야. 그리고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재산권 규정만을 이유로 당연히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어야 된다는 논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본 단타형 판례예요. 그래서 이건 설명 길게 써놨는데 그냥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략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인정이 되려면 국회의원들이 법률 규정을 둔 경우에만 그런 제도가 인정될 수 있고 그런데 너 땅주이나 너의 경우에는 그런 게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너는 보호해줄 수 없어.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단타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자. 이제 어려운 얘기 또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볼게요. 36쪽의 행정법의 효력범위 행정법 효력범위죠. 끝장내기 18여 주요 개념점 행정법의 법원들은 source of law들은 시간적 장소적 대인적으로 일정하게 한정된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됐고 자 동그라미 2번부터가 중요하죠. 시간적 효력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어려워요. 어떤 사실관계가 있은 후에 그에 대해 법령을 적용해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법이 바뀌었대요. 그때 옛날 법하고 새로 바뀐 법 그래서 국법령과 신법령 중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된대요. 자 어떻게 배웠죠? 개정법령 등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뭐래요?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종결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그때 효력을 갖고 있던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실관계가 끝났다. 그러면 새로운 법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언제나 절대적인 건 아니고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였죠. 두 가지가 뭐였어요? 허가 신청할 때, 그죠? 제가 허가를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허가를 발급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행정청이 판정하기 전에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럼 행정청은 허가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정을 어떤 법에 따라 해요? 국법의 신청 시의 법인 그러니까 국법에 따라 해요? 아니면 발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정하려고 하는 지금 효력을 가진 신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효력을 가진 신법에 따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예외고요. 다음에 그거를 이제 써놓은 건데 읽어볼게요. 그러나 국법령 시행 중에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토대로 장래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새롭게 형성한 행정작용 예를 들어 허가를 발급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할 때는 처분을 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신법령에 따라야 한다. 또 법령을 그러니까 신법령을 과거의 사실관계에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설명했었죠. 기본 강의 때 신법을 적용하든 국법을 적용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나 오히려 신법을 적용하는 게 국민에게 더 유리하거나 혹은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죠. 신법을 적용하는 게 국민에게 더 유리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신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됐죠? 그 다음 뭐 4번, 5번은 설명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6번 좀 단타형으로 볼게는데 6번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전부 개정된 경우 이는 법령의 내용 전부를 고쳐 쓰기로 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도 효력을 모두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전 부칙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든지 종전의 부칙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부칙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요거 단타형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기본 강의 때는 안 했던 내용인데, 자, 요것과 관련해서 그냥 판례가 몇 개 나와가지고 그냥 정리해 본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관계없이 그냥 독자적인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법이 있었는데 일부가 개정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법이 1조부터 100조까지 있었는데 법이 뭐 2조, 3조, 4조 이렇게 딱 일부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법을 싹 이레이즈하고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로 그냥 법 이름만 똑같고 갈아엎었어요. 그걸 전부 개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는 법령의 내용을 전부 고쳐 쓰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을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도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종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법에 본칙이 있고 만약에 부칙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법을 전부 개정을 했다. 그러면 본칙까지 그냥 싹 날려버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새로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원칙인데 종전의 부칙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든지 종전의 부칙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당연히 그 특별한 사정대로 해야겠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좀 부칙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가 무엇인지는 너무 깊은 내용이어서 모르셔도 되고, 다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전부 개정일 때는 부칙도 효력이 날아가는 것이 원칙. 다만 뭐 특별히 부칙의 효력을 날리지 말아야 될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긴 있음. 그러나 뭐가 원칙이다? 부칙도 날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충분해요. 됐죠? 자, 그냥 관련 조문 정리가 있는데, 자, 뭐가 또 나왔냐면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나왔어요. 이 제정안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아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효력을 발생할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게 행정기본법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던 규정이 요거예요. 학자들이 왜 그런 거냐면 특정 교수님 거론할 쓰고 싶지 않아. 안 할게요. 하여튼 학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하신 교수님들이 있고 이해를 못 하신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법원이 어떤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지,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막 됐던 걸 막 이렇게 저렇게 되고, 근데 또 막 법무부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내고 하니까 막 복잡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법대 교수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행정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이잖아, 저도. 그래서 행정법을, 우리가 접하는 행정법은 사실 행정법 교과서가 대부분인데 교수님들은 교과서 안 봐요. 교수님들은 교과서 막 본지 막 20년,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교수님들은 무슨 연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 실효제도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막 독일 논문 연구하고 막 박사 논문 쓰고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논의들을 넓게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세요. 넓게. 그러니까 특수한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데 넓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 제도가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파생된 건데, 당연히 민법에서 파생된 거여서 대법관들은 민법 잘하니까 대법관들이 왜 그런 논리적 전개를 하고 있는지를 막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점들이 있는데, 아무튼 잔말이 말하는데 그렇다. 자, 3번 지금부터 좀 볼게요. 자, 3번 질문이요.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거.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뭐래요? 헌법 13조의 규정 등에 비춰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변경 후 신법령이 아니라 국법령이 적용돼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끝나버렸다. 그럼 그 법령이 존재할 때 시행 중이던 법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13조 얘기는 왜 나오냐면, 여기에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 13조거든요. 헌법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행정법만 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되고, 다만 그냥 요런 표현 나왔을 때 뭐지? 뭐 의미심장한 건 아닐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죠. 자, 3-1 이제 의미심장한 지문이 나오는 거죠. 특정 교수님이 이거 가지고 교과서를 쓰셔가지고 참. 3-1 보세요. 행정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그 법령의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부터는 개정된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3번하고 3-1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국법령에서 적용하라는 건데 얘는 신법령 적용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요 해설은 긴데 모르셔도 되고 이 사건들이 다 뭐에 대한 판시였냐면 거부처분에 대한 거예요. 웬 뜬금없는 거부처분? 자, 아까
처분을 신청하고 그것을 발급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정할 때에는 어떤 시점에 법령을 적용한다고 했었죠? 신법을 적용한댔죠. 발급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발급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 시점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청이 신법을 기준으로 거부를 하니까 국민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싸웠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자, 행정청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 싸우니까 법원은 판단을 해주겠죠. 그럼 행정청이 제대로 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정해줘야 될 텐데 행정청은 언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판정하는 게 옳아요? 언제? 예, 여기 보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옳죠. 맞죠? 행정청은.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렇게 판시를 한 건데 대법원은 혹은 법원은 그냥 요렇게 이 문구만 덜렁 그냥 파근시를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원칙은 뭔데 이 경우는 요러니까 요렇게 사건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원의 경우에는 사실 교과서를 쓰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그냥 어떻게 판정해요?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뭐가 원칙이냐? 그냥 요것만 덜렁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요런 문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미 과거에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게 원칙이라는 건데 자 여기 다 모르셔도 되고 허가 발급과 관련해 가지고 요런 문구들이 나왔는데 자 다만 이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널리 행정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자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해할 때는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종결이 되었다면 종결 당시의 법적인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이 문장만 덜렁 복붙해가지고 돌아다닐 텐데 그거 그 허가 신청과 그거에 따른 거부 처분에 대해 판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요것도 정선지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제대로 출제를 하려면 여기 보시면 제대로 출제를 하려면이 아니라 그 법리가 심화돼가지고 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출제가 되는데 자 보시면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죠. 맞죠? 이상하죠? 그래서 요 이제 3-1번보다도 3-2번이 더 어려운데 요렇게 덜렁덜렁 복붙해서 요것만 다녀도 그 허가 신청과 거부 있었던 그 사건 요렇게 떠올리시고 문제를 푸시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6번 볼까요?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 공사를 하도급 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처분 기준에 대하여 처분 시의 법령, 행위 시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됐대요.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 시법을 적용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국법이 있었고 신법이 있었는데 국법 시행 당시에 사고를 친 거예요. 그죠?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뭐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국법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 보면 불리하게 개정되는지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개정된 법률이 혹시 더 유리하다면 그땐 신법을 적용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혹시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니까 아니더라. 불리하게 개정됐더라. 그럼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법을 적용하는 게 옳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법에 대한 국법이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행위요? 무슨 행위요? 그 사고 친 행위, 하도급 행위, 잘못된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한 그 행위. 고행위를 한 시점, 국법 당시에 효력을 갖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이 법리가 이제 2001년에 이렇게 확립이 된 법리인데 6-1 보시면 건설업면허 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소정에 건설업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면 그 동법이 개정되어 취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적용 취소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을 국민이 위반한 행위를 했어요. 그 법령 시행 중에. 그런데 나중에 법이 개정된 거죠. 개정된 건데 개정됐는데 보니까 법령이 더 유리한 거예요. 개정된 법령이. 그러면 아까 2001년에 확립된 법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신법을 그때는 예외적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6-1번 보시면 82노 1이죠. 그러니까 이게 8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그때는 이 법리가 확립되지 않아가지고 뭐밖에 몰랐냐면 대법관들이 뭐야 사고 쳤다. 제재 페널티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때 사고 쳤을 때 그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 적용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라고. 그리고 원래 이게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사고예요. 원래. 그러니까 아까 이 3-2번 지문이 이게 이상한 지문이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교수님이 이거를 하여튼 그래요. 튀어나올 뻔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어디냐 6번처럼 정리가 된 거죠.
6-1번이요. 다시 6-1은 무슨 얘기냐면 해설을 잘 써놨다.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법리가 발전하기 이전의 판례요. 예외 법리가 발전하기 이전이라는 건 원칙 법리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80년대에는 뭐야 그러니까 사고 쳤을 때 법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사고 쳤을 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긋나는 짓을 했다. 그럼 법이 바뀌어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처벌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외워야죠. 그리고 이렇게 2번이나 나왔죠. 자, 여기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 사건 기억하세요.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 사건 기억하시라고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국법에 따라 옛날 판례여서 옛날 법리에 따라 국법을 적용하라고 했었던 판례가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심지어 그래서 요런 판례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7번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조문이죠. 질서위반의 규제법 3조 이거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그 일반법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법리를 따르고 있어요. 질서위반에게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의 법률. 행위시의 법률이 뭐죠? 사고 쳤을 때 네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렸을 때 그때에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른다. 그러나 질서위반 행위를 한 후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에 과태료 때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법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과태료가 5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깎였대요. 그럴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 적용해라. 왜 그럴까요? 판례가 2001년에 확립했던 그 예외 법리 있죠.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7-1번이 좀 자주 나왔다. 이게 기출표시가 하나밖에 없을까? 여기 여러 번 나왔는데 요 5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20년 행정사도 이 7-1을 토대로 출제한 거예요. 자, 7번하고 7-1은 같은 판례인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다시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달라요. 자, 7번은 법조문 규정이고 7-1은 판례인데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달라요. 자, 여기 7번에 가보시면 행위시가 있고 가볍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말하는데 자, 행위시의 법률이 옛날 법이죠. 맞죠? 변경된 법률이 이게 바로 신법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법을 적용하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자, 7-1번 가보시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법률이 개정돼서 행위시의 법률에 옛날 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한 대상이었지만 이제 재판을 통해서 과태료를 떼려고 보니까 그때의 법률은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신법은 아니래요. 신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래요. 이거 바로 뭐죠? 유리하게 된 때죠. 그때는 뭐래요? 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하되므로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얘를 그냥 복붙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행위시의 법률, 변경된 법률 이 표현을 기억하지 마시고 행위시 이 변경된 법률이라는 표현을 재판시의 법률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거 국법이 아니라 이때는 유리하니까 신법 적용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됐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38쪽 가셔서 8번 지문 볼까요? 8번 지문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장애연금 지급 청구를 취득할 당시 즉 치료 종결 후 신체 등의 장애가 있게 때 법령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자,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연금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에 걸렸을 때 그 치료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요. 이건 장애예요. 이렇게 딱 판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게 되는 돈을 장애연금이라고 하는데 자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을 하는 경우 뭐냐면 국민연금지급공단이 근데 장애의 등급을 매기겠죠. 왜냐면 심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테고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를 상실하게 됐어요. 장애는 맞죠. 근데 손가락 하나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팔다리가 다 잘렸어요. 그럼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 등급이 심할수록 돈을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판정하고 그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장애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에 법령이 아니라 장애연금을 지급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 종결 후 신체 등의 장애가 된 당시에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자 해설을 보시면 장애 등급 결정은
장애 등급 결정이 뭐예요? 이미 다쳐가지고 장애가 있게 된 건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몇 등급인지 판정하는 작용이죠. 이미 발생한 사실을 확인적으로 판정하는 작용에 불과하다. 장애가 발생하면 곧바로 장애연금 지급권을 취득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이렇게 등급 판정까지 받아야 확정이 돼요. 그러면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은 언제 생겨요? 다쳤을 때 바로 생기는 건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언제라고요? 등급 판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때의 법령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장애연금 지급권을 취득하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등급 결정 시점이 아니라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봐요. 이해돼요? 자, 장애 등급 결정은 이미 발생한 사실을 판정한 작용에 불과하다. 장애가 발생하면 곧바로 취득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장애 등급 결정을 받아 확정된다. 자, 어떤 식으로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 바로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그 개정된 법에 따라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그리고 장애연금 등급을 결정했으니까 그럼 넌 이제 얼마 이렇게 지급 결정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 싸웠던 거죠. 실제 사건은 뭐냐면 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우니까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다쳤을 때 그때 당시에 곧바로 장애연금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줘라라고 해서 국민에게 더 유리하게 판정해준 사건이 있어요. 장애인에게 했죠. 자, 디귿까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이미 종결된 법률 관계를 확인한 행정작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 전 법령 즉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을 지급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왔대요. 됐죠? 그 다음에 이 8-1번은 똑같은 법리예요. 똑같은 법리. 그래서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라 이렇게 보고 있죠. 됐죠? 자, 9번인데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죠. 허가 신청하고 그 신청에 따라 허가를 발급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정할 때 뭐다? 신법에 따라. 그게 원칙이다. 다만 언제는 예외예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행정청이 넌 마음에 안 드는데 곧 법이 쟤한테 불리하게 바뀐다고 하네. 안 해줘야지 하고 버티다가 법 개정되니까 딱 해줬다. 그럴 때는 그런 나쁜 짓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때는 아니야 이렇게 딱 끊어내는 거죠. 그때는 신청시 따라 이렇게. 그래서 원칙과 다만 이런 표현을 쓰여지는 게 그것 때문이다. 기억하시면 되죠. 다음에 뭐 9번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다 아는 얘기죠. 허가 신청과 그 다음에 발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정하는 거 했죠. 9-2번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9-3번 볼까요? 9-3 원래 표시는 안 되는데 참 다룰게요.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 처리기간을 넘겨 그 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에 따라 승인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승인 거부를 위협한 것을 볼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뭐에 따라 판정했어요? 지금 뭔가 해달라고 신청 들어왔는데 신청 후에 법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에 따라 판정을 했는데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죠. 왜 그래요? 신청과 발급 여부의 문제 있을 때 다 똑같이 판단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주택건설 사업계획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허가 발급 신청과 그거에 따른 판정을 할 때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의 문제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보통 왜 재판이 걸리고 왜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나왔다는 건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이고 소송이 제기됐다는 건 국민이 불만 있었다는 거겠죠. 발급해주면 불만 있을까요? 아니요. 다 거부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죠. 한글 기능 재밌네. 거부. 대단히 썩큰 부자. 죄송해요. 지금 혼란을 들어서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볼게요. 15번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이후까지 걸쳐있는 과세기간 전에 전체 소득에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없다. 무슨 얘기예요?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중간 시점에 소득세가 개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이 끝나기 전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죠. 왜? 그것은 부진정 소급이니까. 그죠?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였죠. 진정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그죠? 그렇게 아는 얘기 됐고. 자, 19번 가볼까요? 19번. 요거는 사실상 헌법 판례인데,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지만 헌법학의 영역인데 그래도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서 1년 후에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주고 1년 후에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빌려줬다고 쳐봐요. 전 오늘 친구한테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권리 언제 발생할까? 1년 후에. 1년 후에 갚으라고 약정했으니까 그 친구는 1년 동안 그 돈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저는 1년 후에나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맞죠? 맞죠? 자, 그걸 전제로 들어가 볼게요. 퇴직연금 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퇴직 그 연금 수급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이행기가 돌아요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그러니까 퇴직연금 수급권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달마다 이렇게 막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나오는데 이미 발생한 것은 안 건드리고 장래 앞으로 장차 발생한 권리들을 건드린 법령 개정이 있었던 거예요. 장래에 이행기가 돌아야 하는 퇴직연금 수급권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소구입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아이고 실행 취소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 아이고 네. 키보드를 꺼놨었어요 제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위헌 아니다 이렇게 본 사건이 있죠. 됐고 자 요것은 그냥 혼자 보시면 되고 아 이건 진짜 똥같은 질문이었어요. 올해 나온 거죠. 이건 진짜 똥같은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 다음에 또 22번 볼까요? 아 21번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게 똥같은 질문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암기를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심지어 형법학의 영역에 속하는 지문인데 형법의 영역에서도 지저분한 지문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출제를 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교수님들은 이게 형법학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지문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하시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건 변별력 확보 목적으로 출제한 거니까 시험 직전에만 보시고 반복해서 보실 필요 없어요. 이 설명 이해가 되시면 그러니까 설명을 써놓긴 써놨는데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22번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전문 개정이 뭐냐면 그냥 전부 개정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써놨구나. 전부 개정과 전문 개정 동의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도 전부 다 날라간다. 그죠? 왜냐하면 전부 다 개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거의 법을 없애버리고 새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네. 됐고 자 28번 정도 23번 요것도 똥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헌법학의 영역에 속하는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yes 이렇게 딱 시험장에 나오면 처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8번 요게 2018년 개정법령이거든요. 개정법령이고 그래서 바로 출제를 했어요. 어디 경찰 2차에서.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경찰 시험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자 볼게요. 관보에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있는데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급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라는 법이 개정이 있었어요. 개정이 아니라 신설된 거예요. 신설. 동급의 효력 인정. 오케이. 그래. 근데 이거 안 보면 틀려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종이관보가 부채역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가 우선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틀려요. 자 여기 띄워야겠죠. 우선으로 하면 여기 띄워야 된다고요. 우선으로 하면. 그 다음에 자 또 보시면 법원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더 볼 게 없고 자 그러면 쉬었다가 5장 행정상의 법률 관계부터 들어가 볼게요.